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 증거 조사와 의견 진술만 6시간을 넘기면서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시작도 못한 상황인데요. 재판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오전 9시 20분부터 열려서 지금 12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보통 이제 결심 공판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저는 이례적인 것 같아서 변호사이시니까 좀 네. 어떠십니까? 원래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죠. 예. 다만 이제 피고인이 8명이다 보니까 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은 예상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혼자 때문에 이렇게 늦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죠. 네. 근데 지금 이하상 변호사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들을 좀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연예인인 것처럼 또 이게 생방송이 되다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 서증조사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없는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조사하는 절차거든요. 예. 저도 이제 재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부분 다툼이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서증조사할 때 금방 끝나요. 다툼 없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 증거에 대해서 다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결국에는 시간 끌겠다. 오늘 재판 안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판사가 오늘까지 어떻게든 끝내겠다고 했는데 12시가 됐는데 한두 시간 정도면 끝내겠다. 그러면 내일 새벽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내일 새벽에도 끝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기를 한 번 정도 더 기일이 지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어떠한 변론 태도는 국민들을 참 끝까지 힘들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심 공판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이 또 이례적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의도가 좀 있다고 보세요?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글쎄 뭐 앵커께서도 또 이승훈 위원께서도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내란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이례적이죠. 우리나라 역사에 지난 1995년부터 96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그 재판을 제외하고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재판이고 혐의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잠시만요.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재판부가 오는 13일에 추가 기일을 제한할 것을 변호인과 논의한다.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일정을 좀 차수를 좀 미룬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님 말씀 이어가셨지만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지니까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이 6시간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있을 그 분들의 의견 진술, 서증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의견 진술 또 최후 진술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예. 아무리 시간을 길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일 새벽에 또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가 기일을 잡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워낙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지기현 재판장으로서도 사실 굉장히 일찍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지기현 재판부 그동안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뭐 진보 진영의 비판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예. 적어도 뭐 이번 그 결심 공판을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길게까지 고의적으로 마치 필리버스터를 연상하는 수준의 재판 지연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심 공판이 이 기일이 추가로 지정되는 게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예. 피고인이 일단 너무 많고 또 내란과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최대한 배려했다. 당신들의 방어권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했지만 더 할 수는 없다. 오늘 끝내겠다. 이건 이제 판결문 써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2월에 인사이동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 전에 네. 이 판사가 판결문을 쓰고 가야 되는데 이 판결문이라는 게 역사에 남을 판결문이잖아요. 과거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어떤 판결문은 그 시대적 소명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시기의 내란이잖아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표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피로감이 있었겠어요. 대다수의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은 판사의 법정 진행에 잘 따라주고 네. 대부분 자백하고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최대한 담백하게 시간을 걸진 않거든요. 괘씸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변호사들이 너무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판사를 공격하고 특검을 공격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쇼를 좀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판사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 같고 예민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재판을 끊지를 못하는데 끝까지 해버리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룰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변호인들의 전략은 직위원 판사가 인사이동 될 때까지 선고를 못하게 하겠다. 네. 이런 전략인 건데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6개월, 5개월 정도 충분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냥 자기들이 정치 쇼로 향연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제 결심 공판 진행을 오는 13일에 추가로 지정을 한 것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김용년 전 장관의 어떤 변호인의 이 서증 조사가 마무리됐고, 그럼 13일부터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13일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서증 조사가 오늘 마무리되겠죠. 예. 아직 그 마무리됐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지만요. 그러면 나머지 7명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에 대한 또 서증 조사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툼이 없는 증거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이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변호사들은 피고인들은 빨리 진행을 하죠. 예.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서증 조사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증 조사는 빨리 하지만 또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서증 조사를 엄청나게 길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 끌기 이게 이제 도대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24시간 필리버스터급이 될 것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정말 필리버스터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그 형량은 결국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고민인데 판사도 조금 더 센 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어떤 구형이 불발이 됐습니다. 추가 기일이 지정이 됐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는 13일 결심 공판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특검의 구형이 연기됐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기현 재판관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낼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다음 길에도 정말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을 마무리할 경우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는데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기현 재판장이 물어봤었을 때 대략 뭐 피고인별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서증 의견 진술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대략 뭐 6시간 정도를 예상한다고 지기현 재판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예. 본인들의 의견 진술만 6시간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또 있거든요. 또 특검의 최후 구형을 하는 과정에서도 대략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특검이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일 화요일에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 이 기간에 끝낼 수 있을까? 이건 이제 그야말로 지기현 재판장의 재량에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들어오는 소식 보면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만큼 더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 2월 13일에 있는 추가 기일이 마지막 결심 공판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원하는 것은 네. 과연 그 선고 공판을
늘리는 것이, 그러니까 연장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중순 정도에 재판 그 법관에 대한 인사가 예정돼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직연 재판장이 그 인사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심증은 다 굳혔을 겁니다. 그래서 네. 과연 추가기일을 뭐 한 차례, 두 차례 더 지정한다고 해서 선고 공판 자체가 늦어지는가? 이렇게까지는 생각해 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일단 뭐 재판 절차에서 재판관이 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그러니까 각 피고인마다 시간을 좀 제한한다든가 미리 좀 고지를 하기도 합니까? 다른 일반적인 피고인들은 네. 저렇게 오래 못하죠. 저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우리가 3년 받을 거 4년 받고 5년 받습니다. 본인 재판에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들이 저렇게 막말을 하거나 심한 표현들을 하면요. 네. 집행유예 받을 거 실형 받습니다. 그래서 못하죠. 판사의 신기를 건드리기 어렵죠. 그런 것들은 결국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서 판사가 엄히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을 낮추는 걸 원할까요? 별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을 구형받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또 야당 탓하면 되잖아요. 민주당 때문에 그랬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랬다. 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나이가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차피 20년, 30년을 받아도 특별 사면이 안 되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별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TV로 중계할 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네. 근데 저걸 갖다가 반성하라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했던 건데 자신의 정치 활동을 보여주는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악용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형편없는 모습까지도 국민들이 봄으로써 다시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대통령 선거 때는 다시 한 번 더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정말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를 고민하는 그 시간을 더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더 또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 서중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이 서중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중 조사, 그러니까 진술이 13일에 진행이 될 것이다. 오늘 조사가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하니까 뭐 몇 시까지 될 건지는 뭐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재판에서 뭐 좀 꾸벅꾸벅 뭐 졸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본인도 좀 내려놓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좀 긴장감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좀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재판을 통해서 형량을 다투는 문제, 예. 이렇다면은 재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감경 사유 가운데는 하나가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럴 텐데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네. 법정형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감경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영화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술 자체를 본인의 이 형량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 판단, 정치 판결의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마지막 남은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행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장시간 이렇게 앉아서 재판을 받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글쎄 뭐 옥중에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깨어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뭐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일단 구형량부터 예상을 해보자면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라는 예.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잖아요. 네,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 보면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죠.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형이 실제 집행이 안 되잖아요. 네. 97년부터 집행이 안 됐죠. 집행이 안 되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집행이 안 됐어요. 음. 그러면 결국에는 사형을 구형해도 무기징역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역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판사는 그 낮은 형을 선고한다 할지라도 특검은
정의 실현, 그리고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내란죄를 범하는 전직 대통령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엄중한 경고,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법원에서는 조금 더 다른 형을 선고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검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구형을 받을 거예요. 예. 한덕수 전 총리가 한 15년 정도 구형받는데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내란을 완전히 주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 30년 정도 구형을 할 것 같고 뭐 구형하는 데 있어서 구형량 정하는 데 있어서 6시간 정도 고민을 했다고 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시간은 별로 고민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청장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계엄 직전에 안가로 불러다가 야 내가 계엄할 테니까 국회를 포위해. 그리고 국회의원들 안으로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멘붕이었잖아요. 그리고 국회를 막긴 막았습니다만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방치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대체 구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와 사형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특검이 사형 구형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30년 전에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재판을 비춰보면 그때는 검찰의 구형이 사형이었고 1심 재판이 사형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고 검찰이 어떤 구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근데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법정형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놓은 이유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 혐의 재판을 하되 그 내란과 관련해서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목적 살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 군부 반란이 있었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살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사형이 구형됐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제가 두둔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법리로만 놓고 본다면 과연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네. 그러나 국민이 갖고 있는 법정서 또는 이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정치적 편향성 이런 분들을 고려한다면 어차피 구형은 본인의 몫이지만 선고는 재판부의 몫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가능한 높은 구형,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6시간 동안 상당히 경론이 오고 갔다고 하고 지금 사형이 실효적으로 우리가 폐지 국가잖아요. 네. 검찰 특검 측에서도 이 실효적인 이익을 고려했을 때 과연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무기징역 정도를 구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무기징역 구형 예상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상황과 비교를 해서 질문드렸으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결국 유혈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광주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계엄을 전국화시키고 그리고 정권을 탈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성은 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은 1980년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46년이 흐른 시점이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46년 전에는 쿠데타도 내란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의 나라의 수준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야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심지어 여당 대표까지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직 대법관 2명을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회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법원도 인정하지 않아요. 상권분립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행정부가 국회와 사법부를 다 갖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게 큰 죄가 아니다? 만에 하나 이게 실행이 안 되고 2시간, 6시간 만에 끝나서 다행인 것이지 만약에 끝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군인 한 명이 특전사 군인 한 명이 군중과 싸우다가 총기를 쐈다. 이 한 발의 총알이 무수의
다수의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두환 시절의 상황과 지금 2025년도의 상황은 더 위험하고 더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검사도 아니고 특검이 하는 건데 거기에서 무기징역 선고하면 이건 뭐 역사의 엄중함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구형할 것 같고 다만 법원은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네.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뭐 윤 전 대통령 지난 1980년 본인이 이제 법대 재학 중에 모의 재판이 내용이 좀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시 전두환, 그러니까 실권을 가진 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모의 재판에서 선고를 했고 주변 사람들이 좀 걱정해서 좀 어디 도망가 있어라라고 했던 일화들. 그리고 오늘 또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때 당시의 생각과 그리고 본인이 했던 어떤 비상계엄 그리고 재판 결과들 어떤 마음일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해 보세요? 사실 굉장한 역사의 아이러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했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가운데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건 뭐 정말 대표적인 슬로건이었고 두 번째가 그런 청년 시절에 있었던 강직한 인성이었을 겁니다. 예. 당시 그 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모의 재판을 열었고 그 당시에 검찰로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이유로 상당히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실제로 강원도 지역으로 피신을 네. 했었다. 이런 일화들이 알려지면서 강직한 검사 또 법치, 민주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그래도 2022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한 7, 8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왜 이런 무리한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당성만 했을 뿐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자 하는 바를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근데 보면 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과거에 아마 연수생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뭐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무기징역을 무기징역이었죠? 선고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고초를 얼마나 당했겠어요. 그래도 그때는 연수생의 신분일 때는 학생일 때는 그래도 좀 봐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달라진 건 특수부 검사였다는 거예요. 검사들과 특수부 검사는 또 다릅니다. 특수부 검사는 죽을 때까지 수사를 합니다. 상대가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자신이 최고라는 내가 뭔가 수사하고 내가 윽박지르면 재벌이라도 다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내재화돼서 검찰총장 때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대통령이 돼서도 마치 검찰이 자신의 사병인 것처럼 내 부하인 것처럼 내가 시키면 다 해.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일 안에 실패하더라도 검찰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검찰총장이었는데 이게 실패하더라도 나를 어떻게 하겠어?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뭐 엄중한 판단이 돼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한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의힘도 정말 잘못했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에서도 엄중한 형을 선고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불법 선거를 외치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좀 일거에 조금 소멸될 수 있는 네. 또는 최소한 좀 줄어들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과 뭐 정치권 모두에게 좋은 경종을 울려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뭐 네. 국민의힘 내에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 당 탈당했고요. 사실상 출당 조치에 가까운 조치로 탈당을 한 상태고 장동혁 대표가 공정한 사법부의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감정적으로 사형 구형할 수 있죠. 그러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 관점, 공정한 사법부의 재판을 기다려 보자고 했으니까 그 절차대로 가는 것이지 국민 법정서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이것은 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탄핵 같은 재판은 일정 부분 당시의 국민 여론이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었던 거고요. 반대로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거잖아요. 그래서 탄핵 재판과 실제 또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금의 내란 재판, 이것은 더 엄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사실 이번 주에 장동혁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형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 시점을 정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전달됐습니다. 네. 저는 결정적으로는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본인의 자리를 던지면서까지 장동혁 대표에게 당의 방향 전환과 관련해서 고언을 했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언제까지 이 문제를 그대로 갖고 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한 2월 10일 정도 내외에 네.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한번 이런 메시지를 내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있을 때 또 한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또 윤 전 대통령이 했었던 불법 계엄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형 구형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번 재판을 좀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하게 신경 쓰겠습니까? 본인들도 알겠죠. 겉으로는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도 있고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도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제 절연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여러 부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밖으로 하는 말과 내재적인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 유죄가 나오고 잘못했다.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엄한 구형 그리고 법원에서 엄한 판결이 선고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사에서 사라질 것인데 문제는 판사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느냐, 네. 국민의힘 스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고 이 다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법원 판결 지켜볼게, 판결 나오면 내가 할게,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사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미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과했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그것보다 더 강한 사과를 했는데 이 정도의 사과로 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다 넘어갈 수 있게끔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야당이 야당으로서 똑바르게 행동을 해야지 여당도 더 긴장하고 정부도 더 긴장해서 더 잘하는 것인데 지금도 아직도 그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매우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이 추가로 지정이 돼서 다음 주 13일로 또 진행이 된다라는 점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에 이어서 또 체포방해 선고도 이어지는데 이 부분도 그럼 잠깐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어떻게 선고가 좀 내려질까요? 일단 구형은 10년이 나왔죠. 1월 16일입니다. 16일에 선고 공판이 있는 거잖아요. 글쎄 그 검찰의 구형량에 근접하는 수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란 혐의보다는 훨씬 더 좀 명확한 증거들로 인해서 규명된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네. 1월 16일에 있을 그 판단이 사실 내란 혐의와 관련한 지금의 재판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연계돼서 해석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체포 방해 과정에 있었던 부분만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간명한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어느 정도 형량 예상하세요? 아마 뭐 체포 방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빴죠. 경호원들 사병처럼 활용해서 자신의 체포를 방해하고 그 사병이 되어버린 경호원들이 구속되거나 법률상 위반을 해서 처벌될 위험에 놓이게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형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든가 사후 계엄선포무 같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형이 높을 거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특검의 구형이 10년이기 때문에 뭐 10년 아래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에는 이런 모든 형들이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뭐 무기징역이나 똑같고 무기징역도 사형과 똑같은 거잖아요. 가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요한 건 형이 몇 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야당 탓, 뭐 국회 탓 또는 뭐 심지어 자신 때문에 구속된 국무위원들까지도 탓하는 국무위원 탓들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들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도리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는 13일 다음 주 월요일에 우두머리 재판 이 구형이 추가로 지정이 됐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때 예정돼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특검 측은 구형을 준비했지만 소송 지휘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이 나왔네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진에게 폭언을 한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네, 사실 뭐 먼저 폭로된 녹취와 비교하자면 물론 이것도 이게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상처가 아픔이지만 좀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잘못했죠. 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네. 전에도 뭐 죽이고 싶다고 그랬나요? 예. 그런 표현도 쓰고 똥오줌 못 가려. 표현이 굉장히 좀 수준이 낮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좀 지키지 못한 것이고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회의원이나 일반 사람이나 똑같듯이 네. 뭐 화가 나고 그 화가를 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격한 감정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은 몰라? 저는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같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똥오줌 못 가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표현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요. 이해운 지금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 때 정말 국민과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께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고 깊은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통합의 상징으로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네. 이 통합은커녕 지명되지 않아야 될 후보자를 지명했다라고 하는 오히려 정부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장관이 임명된다 할지라도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보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청문회 때 최대한 잘 소명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내용이 뭐 주진우 의원실에서 입수를 해서 공개한 파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인사청문회가 다가왔을 때 그때 딱 터트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때그때 좀 폭로할 계획일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 앞으로도 이해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많은 뭐 제보 내용이 국민의힘 지도부 또 의원들에게 쇄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최근에 나오는 뭐 녹취 정도는 뭐 애교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첫 번째 나왔던 인턴 보좌 직원에게 했었던 그 외마디 비명소리 있잖아요. 어떤 녹취가 나오더라도 그 이상의 상처,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녹취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오늘 그 새로 공개된 내용도 사실 뭐 그것과 비교해 보면 저는 심리적 상처가 훨씬 덜했다고 보는데 뭐 이승은 위원도 얘기했지만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팩트 체크해 보면 실제 그 언론에서 검색되는 것은요. 예.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같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해운 의원은 본인이 잘 모르고 이 보좌 직원을 혼낸 셈이에요. 네. 이것도 또 뭐 심야 시간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논란을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과연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적절한 인물이냐 이것에 대한 평가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함께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것은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해줘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어떻게 보면 파격 인사를 어떤 뭔가 노림수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어떤 생각일까요? 생각은 단순하죠. 뭐 이게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야당 인사를 추천했고 명분이 뭐였습니까? 통합의 명분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검증 기회 청문회조차도 안 한 상태에서 지명 철회한다? 앞으로 어떤 야당 인사가 오겠어요? 지금 솔직히 속으로는 지명 철회하고 싶은 생각에 굴뚝 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지명 철회해버리면 앞으로 통합을 위해서 야권 성향의 정치인들이 장관에 입각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서 바보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는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자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리나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겠어요. 그럼 민주당으로 오거나 장관에 입각하면 바로 그냥 다 폭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청문 기회는 충분히 줄 것이고 네. 다만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돼요. 지금도 엊그제까지도 국민의힘 의원이었잖아요. 국민의힘이었잖아요. 예. 지역위원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리를 그렇게 며칠 만에 쉽게 갑질이라든가 의혹들에 대해서 쉽게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왜 그분한테 5번이나 공천을 줬습니까? 그러면 뭐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싶으면 그냥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장관으로 지명만 하면 그 사람들을 우수수 다 낙마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운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폭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자당이 공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좀 함께 반성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지 반성 없이 저 사람 나빠요, 저 사람 나빠요 하고 계속 폭로를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휴먼 에러, 시스템 휴먼 에러가 에러. 아니다. 예. 휴먼 에러라고 하는데 지금 이해운 후보자의 문제는 그야말로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겁니다. 같은 시기에 김성식 전 의원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김성식 전 의원과 관련해서 의혹 제기되는 거 있습니까? 오히려 이해운 후보자에게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거의 편법 위법과 관련한 일들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자꾸만 국민의힘에서 공천 여러 번 받았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천 준 거 맞죠.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의 인사검증과 지금 국무위원이 되는 과정에서의 인사검증은 그 인사검증의 수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 그러면 왜 이해운 후보가 보수 정권이 그 집권했었을 때 국무위원이나 이런 그 중요한 자리에 중용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영에서 봤을 때 이해운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되기에는 흠결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자꾸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죠. 네. 아니 근데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의혹이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에 있을 때 왜 그걸 몰랐냐 이거 너무 쉽게 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김성식 의원은요. 국민의힘의 전신당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전신당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으로 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재선에 성공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힘을 떠나온 지 10년 이상 넘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갖다가 저 김성식 의원을 전 의원을 갖다가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김성식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제보하려고 노력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해운 지금 장관 지명자가 청문 절차에서 국민께 열심히 소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나도 폭로가 쉽게 나오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도 검증을 안 했거나 알면서도 공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여론을 살필 수 있을 여론조사가 나와서요.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가 자리에 부적합하다는 답변이 47%, 한국갤럽이 지난 1월 6일에서 8일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더 많죠. 적합하다가 16%밖에 없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적합이 28, 부적합이 37, 국민의힘 지지층은 적합 5%, 부적합 68%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운 후보자의 마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뭐 공천을 받지 못하고 뭐 낙선한 여러 차례 한 경험, 그리고 본인을 주요 요직에 써주지 못한 어떤 아쉬운 마음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러줘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마음 상태는 좀 어떨까요? 저는 이해운 후보자가 적합하다고 답했다는 16%의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정도 여론이 악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16%의 사람들이 적합하다고 얘기한 것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냈을 뿐이지 아마도 본심은 부적합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더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일견 당연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진영에서 지금 민주당 진영으로 갔잖아요. 예. 전장에 있던 분이 군복 입고 투항했는데 그 군복 갈아입지도 않고 훈장 달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이게 임명 전에 3주 전에 이미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3주라는 시간 동안에 뭘 했었어야 합니까? 이해운 후보자는. 본인이 떠나려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 본인에게 5번이나 공천 줬던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그 직전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그 엄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지금 점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그 상처는 더 컸겠죠. 네. 뭐 16%라는 수치, 그러니까 좀 비교가 되고 있는데 2014년 당시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합도가 9%였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그 두 번째의 수치고 2019년 당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였습니다. 그것보다 낮은 수치거든요. 좀 국민 여론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 좋죠. 뭐 저도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예. 그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실력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 전반적인 특히 중도층의 어떤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뭐 썩 그래 보이지 않았고 또 통합의 모습으로서 상징할 만한 또 사람인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추천을 했겠죠. 뭐 이해운 전 의원의 어떤 실력을 보고 추천했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봤을 때 이해운 전 의원이 괜찮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 추천했는지는 뭐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요. 네. 저렇게 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좀 있다거나 또는 뭐 아파 찬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싫어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만 그만큼 지지도가 낮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청문회에 대한 의지가 있고 네.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당 인사를 어렵게 이렇게 지명한 것이니까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요. 국민들께서 지금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최소한의 변명 또 이런 해명 이런 것들은 또 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시스템화되는 데 있어서 또 더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탈당 요구가 꽤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좀 버티기에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나온 내용에 따르면 뭐 김경시 의원이 일단 13일에 들어온다고 하죠.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자술서에 1억 원을 건넸다 돌려받은 내용을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경시 의원이 들어왔을 때 수사가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어떤 앞으로의 거취라든가 뭐 본인의 어떤 결정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께서 명확히 하셨잖아요. 나는 탈당하지 않는다. 네. 내가 탈당할 바에는 정치활동하지 않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의원직 사퇴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얘기겠죠.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제명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윤리위에서 김병기 의원이 소명을 한다라고 하니까 소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급하게 본인께서 저렇게 정확하게 소명도 하고 억울함도 소명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제명 당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너무 조급하게 제대로 된 청문 기회를 거치지 않은 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당에 있어서 이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국민들께 비판을 받을 수 있어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뭐 타당한 그런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버티기가 계속된다면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김병기 의원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네.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거대 여당인 민주당 밖으로 갔었을 때 이러한 그 정치적 위기를 과연 본인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 민주당을 그만큼 사랑한다면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진 탈당 정도는 결정해 주는 것이 민주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일 텐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를 제명할 수 있으면 제명해봐라. 내가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호하게 민주당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이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김경시 의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이 이렇게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수서를 냈다고는 하지만 강선우 의원이 진술했던 것과 거의 입을 맞춘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빨리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에 나서든가 해야지 뭐 다음 주에 돌아온다고 해서 돌아오면 수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비춰진다면 경찰에 대한 신뢰 역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이런 가운데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 휴먼 에러 발언에 대해서 휴먼 크라임이라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징계 수위는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일단 여러 개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신의 부인에 대한 문제이지만 거기에 대한 또 책임감도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의 부인 얘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좀 소명을 하셔서 네. 윤리심판원에서 어느 정도 그 소명이 일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징계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윤리심판원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소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징계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면 국민 이기는 정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또 민주당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그 소명이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글쎄 뭐 제명은 전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어떤 자신감에 따라서 본인 탈당하지 않겠다.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대략 12개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는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런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 병원에 다녀온 것과 관련해서 여전히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 제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음모론까지 꺼내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과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정광대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